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많이들 추우셨죠? 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고 하는데요. 서울이 영하 8도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건강 잘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부는 사정 한파도 그 어느 해 겨울보다도 매섭습니다. 한두 사람 감옥 가까이로 불러대는 게 지금 아닌데요. 일단 최경환 의원은 오늘도 이 검찰 소환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전 10시에 좀 나오세요라고 검찰이 다시 통보를 했고, 최 의원 측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늘 밤 늦게든 내일이든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새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지금도 정회 상태입니다. 곧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미국 CNN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북한 귀순 병사의 수술 장면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선을 넘은 귀순 병사의 수술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인터뷰에서 이국종 교수는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Much more. Because, yes, ma'am. His vital sign was so unstable, so yeah, he was dying of low blood pressure. He was dying of shock. He actually asked me that, is it really South Korea or something? So I actually answered him back that, hey, have a look at that flag. 정말 숨막히는 긴장이 흐르는 그 수술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차재원 교수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브로큰 자라는 말을 써봤는데요. 예. 이게 깨진 항아리라는 항아리? 뜻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CNN에 보면 이국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He was like a broken ja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의 몸이 깨어진 그 항아리처럼 완전히 조각나 있었다는 그런 뜻을 어떤 상태인지가 한마디로 다가오네요, 그냥 그림처럼. 근데 저는 이 사실 병사의 상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병사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정예 사병이 근무하는 이 제세의 지역에 근무하는 사병의 이 몸 상태를 보면 우리가 북한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북한이 지금 핵 개발 또 상당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정체적으로 처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브로큰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님. 예, 어쨌든 그 병사를 살려내는 어떤 긴박한 장면, 좀 감동적인 좀 그런 장면이었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북한이 실상을 알려내는 아주 좋은 소재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한미 동맹의 어떤 상징을 또 보여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미군 의료 헬기라든지 또 이국종 교수의 어떤 그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는데 말씀 주십시오. 네, CNN 입장에서는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게 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북한 핵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 특히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 오청성 씨나 김정은이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비교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총 쏘고 총질하는 그런 장면들과 또 이제 기생충 같은 것들, 그런 아주 극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CNN 같은 그러한 상업방송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거꾸로 하신 건 아니죠? 판넬을.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되고. 잘못 적었네. 아니요, 상황이 그렇긴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바로 세우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북한 병사도 살려내고, 북한도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데 말이죠.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CNN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미 대륙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이제 미사일 도발이 있었잖아요. ICBM이요. 그런데 북한 내부는 실제 이렇다.
기생충도 분명하게. 관리가 안 되는 그리고 굉장히 처참한 현실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수대죠. 그래서 단독으로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종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일단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정권이나 뭐 이런. 아,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예. 미국과 북한 이 관계 전쟁과 평화라고 저는 이제 봤는데요. 예, 예. 그 사선을 넘으면서 목숨을 걸고 와서 예. 정말 깨진 항아리 같은 처참한 몸을 자유 대한민국과 미국의 어떤 굳건한 한미 조약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놨단 말이죠. 몸에 평화를 준 거죠. 그렇습니다. 몸에 평화를. 네. 그래서 저는 이 CNN 보도가 예, 예. 지금의 김정은이 처한 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미국에 살아남으려는 그거보다는 네.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상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양무석 박사 하셨네요. 예, 뭐 앞에서 의미 있는 그 영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는 예. 이 영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39억 예산 삭감을 떠올렸는데요. 예. 중증 예상 전문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번 예산 내년 예산 배정이 된 게 40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9억이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국종 이 의사가 계속해서 교수가 이야기했던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지속성, 연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많은 호소가 있었는데 예. 오히려 심장센터나 뇌혈관센터 이런 것과 또 형평성을 맞추는 주장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이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이면 틀림이 없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건 중요한데 이번 예산 전국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일단 합의는 했지요. 그러나 한국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이제 밝혔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조도 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분께 예산 전국 각 당의 손익계산서를 부탁을 드리면서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국 각 당의 손익계산이 다 이제 다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일단 약속과 원칙을 지켜냈다 하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호남 고속철도 챙겼죠. 선거구제 개편 논의 획득했죠. 캐스팅 보터 존재감 확실히 보셨죠.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1야당인데 존재감이 제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협상 굴욕 패싱당했어요. 합의안 발표해놓고 여야 3당 예산안 합의문 수용 불가. 한국당은 왜 그럴까?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들러리 설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계를 절감한 건지, 지지층의 역풍을 의식한 건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 정치권의 축복 속에 탄생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제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진 못했지만 우리 국회가 모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경기 회복의 본격적인 성장 마중물을 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와 원내 지도부 역시 사람 중심 예산의 원칙과 방향, 가치는 철저히 지키면서 강론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공무원 수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이따 본회의장 표결에서 법인세 문제는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이고요.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상정되면 찬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찬반 토론 후에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이따 비공개 때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전국 내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당제를 선도하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발굴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협치의 촉매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합의를 바탕으로 이제는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1분인데요. 자유한국당에 계신 박종희 전 의원님, 이거 오늘 밤 넘어가나요? 어떻게? 오늘 밤 넘어가고 아마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굉장히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총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보이콧 할 거냐, 뭐 표결에서 반대할 거냐, 혹은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안 합의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가 또 법인세 인상 같은 자유한국당의 이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를 뺏겼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합의해 준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합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은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선거구제라는 정치적인 삼당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SOC 예산, 지역 개발 예산을 하나도 못 챙겼단 말이죠.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은 새만금이라든가 또 호남 KTX 같은 아주 굵직한 이 국책 사업들 또 지역 수건 사업들 해결을 됐거든요. 큰 선물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죽을 마시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규모는 조금 축소했습니다만 예산에 대부분 반영이 됐고,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하고 정책 공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국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과 예산이. 예산은 전부 국민의당이 이제 실리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명분 있는 법률에 대해서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존한다는데 바른정당은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돼서 굉장히 지금 바른당이 이번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이 손해를 본 그런 게임이다. 정기남 소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국민 바른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 뭐 삐걱거리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현 주소가 이번에 확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책 연대 협의회라는 것을 벌써 한 10차례 정책 연대 포럼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와 그 논의의 결과가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 부분을 볼 때는 좀 약간 아까 뭐 박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뭔가 지붕 쳐다보는 격 뭐 이런 허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지붕 아래 모이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교섭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 그리고 또 뼈저리게 또 느꼈을 것 같고요. 결국 국민의당을 통해서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역시 이제 이번 제3당, 3순위 정당이지만 어쨌든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뭔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또 플러스 알파, 저는 두 가지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남 고속철도 무한 경유라고 하는 그 초대형 예산 투입을 확정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실리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조차를 통해서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라고 하는 내년에 바로 착수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 이건 역시 제3당으로서 지금 활로를 찾고 있는 당의 처지를 감안한다면 실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안 헤어지겠네요? 호남 중진들하고 안 대표하고? 제가 볼 때는 통합 논의 자체가 상당히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앞서도 여러 사람이 지적하겠습니다만 빈손. 그러나 또 지지층으로부터 어떤 호된 질책 이렇게 직면하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초기에 어떻든 뭐랄까 좀 이 여소 야세 전국을 풀어갈 만한 돌파 전략이 과연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뭐 부자 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선방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박사님.
정호태 원내대표 빼고 계속 둘이 점심 먹을 아침 먹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국민의당하고 뭐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이 하나 이제 확고하게 이제 나온 거죠. 해법이죠, 해법. 그렇죠. 해법을 이제 보여줘서 뭐 협치의 리더십을 이제 보여줬고, 예. 그리고 청와대 당정 간에 있어서의 그 큰 마찰 없이 그 무난하게 넘어갔다 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그 계속해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지적하지만 제3당의 존재감은 보여줬는데, 예. 이 협상 과정에 있어서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의 정치적 논란만 없었으면 예. 국민의당이 정말 가장 큰 수혜를 본 정당이 됐을 수 있었고 제3당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구축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성과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예. 안철수계와 비안철수계의 정치 투쟁이 더 많이 노출되면서 사실상 큰 덕은 본 게 없다.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협상 과정을 보도하는 언론으로부터 패싱을 당했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협상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고요. 그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제가 사실은 동문서답을 써놨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왜 그랬냐면 이번 예산 협상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에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이번 예산 정국에 대해서 머리에 남는 것은 첫 번째, 이번에 4년 만에 헌법을 위반했다. 의결시기한을 지금 넘겼잖아요. 네, 네. 두 번째는 역시 의원 세비들을 인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더라. 세비 인상이 이제 될 거니까요. 세 번째는 이거 뭐 민주당이 국민의당 꼬시려고 호남 KTX를 무한공항을 경유한다는데 이게 내 돈 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 기획재정부 안대로 이제 한평에서 이제 지선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한 1조 3천억이면 되는 거를 이걸 경유하면 한 2조 한 4천억 나옵니다. 한 1조 1천억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략적으로 이렇게 SOC 예산을 써도 되나?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정치권 전체는 그 작은 세비 인상 문제 때문에 수탐 내실했고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는 돈은 완전히 봉이구나 우리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 협상이다 이렇게 저게 싶습니다. 가로 읽기죠. 세로 읽기를 하니까 저게 뭐 난수표처럼 해도를 못했는데 국민의당 대자는 뭔가 제가 황당함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황당하시다. 차재헌 교수는 어떠십니까? 예, 좀 뭐 각당의 손익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선방을 했다는 것이 아마 득일 것이고 아마 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되는 이 여소의 국면을 어떻게 지금 탈피할 것인가 이 숙제는 그대로 갖고 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딴지를 제대로 걸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정 시한을 넘기는 나름대로의 그런 뭐 야당으로서의 하나의 거의 야당 본색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진소득은 별로 없다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보여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민친 존재감이라고 민친 존재감. 그러니까 민주당과 친한 존재감이 됨으로써 일종의 뭐랄까요. 이 좀 민주당 이중대의 그런 또 이런 이 이미지를 또 갖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허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과 뭐 정책연대 나아가서는 통합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른정당은 이번 예산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국민의당이 또 이 바른정당 생각하고 정반대의 그런 길로 갔기 때문에 좀 닭쪽든 뭐 꼴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지금 이제 한국당이 예산안에 잠정 합의를 했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혁진 변호사 안 하셨네요. 근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 안 했습니다 하셔야 돼요. 존재감이 없어요. 거기서 왜 그 존재감이 크게 나와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바른 사람도 아닌데 저는 제로섬 게임 같아요. 지금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예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헌법에 보면은 12월 2일까지 회기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이고. 그러니까 헌법정 시한입니다. 그냥 시한. 국회법이나 그런 법도 아니고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큰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무원을
엄청나게 많이 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 감정이나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국회에서 아까 그 세비 인상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 보좌관을 갖다가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좌관을 늘리면서 공무원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내심 좀 껄끄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 결국은 지금 여당은 얻을 건 다 얻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뭐 위상이나 실익이나 다 얻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그 바른정당은 자기의 그 어느 정도 위치에도 걸맞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법정 시한. 헌법에 정해졌는데 5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하고. 이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헌법보다 돈이다. 돈에 밀린다. 동계산하다가 헌법 정신에는 딱 그 시한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다만 세비 올리는 거는 잘 지키고.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문제 제기하시니 한국당이 예산안에 잠정 합의를 했는데 가서 이제 다 모여서 얘기하니까는 뭐 정우택 원내대표가 아주 괴로웠을 것 같아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 속내 한두 분만 좀 짚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말 그대로 잠정 합의를 본 것을 여러분께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 늘어난 게 8,300명.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추경 때 들어가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 증원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현재로서는 공무원 증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부터 협상을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민주당이나 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점들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발언 안 한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수혜 문제와 법인세 인상 문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의지. 네, 이 내용은 뭐 다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어떻게 시작할까요? 전 한나라당 의원님부터.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민의당을 민주당식으로 더 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중도 통합이 바른정당하고 하는 걸 어렵게 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면 호남 SO신 예산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 증원하면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이 문재인 정부가 17,400명, 17만 4천 명 증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산 쪽에 가져가라고 그랬는데도 그걸 제대로 못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박종희 의원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시고. 누구 정기랍 소장 하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손 회군에 따른 화풀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한 측면인데 이를테면 부자 증세, 소위 이른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초거대 기업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어떤 핀셋 증세 이런 부분들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전혀 저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 합의함에 따라서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설사 표결까지 가게 되더라도 통과가 거의 유력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지지층의 이탈, 뭔가 좀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노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명분이 없는 것이요. 일부 유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미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서 당이 뒤집어 버린다?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글쎄요, 좀 입장이 좀 차정. 뭐 저도 정경환 소장하고 같은데요. 그걸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하면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자유한국당 박종희 전 의원이 원내대표라면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원내대표로서는 법정 시한안의 예산안을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사안만큼은 원내대표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정강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 예, 그런 내용들을 쉽게 합의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반대한다는 것은 버스 떠난 뒤 손 흔들기밖에 아니다. 그거는 정말 그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소득을 못 누렸으면은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노력했었다는 인상마저도 주고 앞으로는 다시는 뭐 공무원 증언이나 이런 뭐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독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처절하게 수의 열세 및 그 전략의 실패를 맛봤다 이렇게 봅니다. 충청도 말로 무한 제가 가지고 버스 떠난 뒤 버스 떠난 뒤에 딱 한마디만 버스 떠난 뒤에 딱 한마디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뭘요? 계속 이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올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그 공무원 정원 문제는요. 정확하게 2,475명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총 그 9,475명을 정원하기로 했는데 자연 정가분이 7,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번에 그 정부 여당이 따낸 수치는 2,475명입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어떻게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그 올해 예산에서의 쟁점은 2,475명을 놓고 논쟁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475명을 정원시키는 게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나가는 그 소도 우스를 이야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기본적인 논리적 그 베이스가 엄청나게 그 빈약한 상황에서 협상판에 그 붙었던 것이고 그리고 협상판 내부에서도 그 계속 패싱 당했던 이유가 공무원 정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는 그 이 문제 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결정적인 패인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버스 떠난 뒤에 뭐 손 흔들었던 경험 이런 건 혹시 있으신가요? 방금 제가 버스 떠난 뒤에 요걸 흔들었는데 앵커가 안 보셔서 꽂았습니다. 아니 왜 버스 그러냐면 떠난 뒤에 팻말을 꽂은 적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요새 많이 춥잖아. 이런 추위에 버스 한번 놓치면 참 추워요 지금. 이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만 무능한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예산 정국에서 굉장히 무능했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임기 내에 그 증원하는 공무원에 따른 소위 추계 비용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대정부 질문에서 그거 추계하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예정처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28조 5천억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부에서 그거 너무 많고요. 18조 나옵니다. 18조 5천억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자유한국당은 그걸 30년으로 계산하니까 327조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증언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 납세자인 국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는 게 정부의 도리이고 그것을 따지는 게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시끄럽긴 했는데 어쨌든 통과가 이제 되면 처리가 되면 그 살림살이를 정말 정부에서 잘 해주셔야죠. 그리고 아침에 오늘 제가 컬럼을 읽었더니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참여 지식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했더군요. 비겁하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보시죠.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 박근혜 정부 뭐 실세였죠. 검찰 출석하라는데 왜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왜 그러는 건지. 홍준표 대표는 오늘 뭐 최경환 서청원 의원은 자연소멸 단계다.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검찰 출석 오락가락 이거부터 좀 상황을 좀 보죠. 11월 27일 공정하지 못하다. 소환 거부하겠다.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나와라 그러면 28일에 그랬더니 5일, 6일로 뭐 조정해주면 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5일에 나와라. 나가겠다 그랬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기다리고 있는 검찰
그냥 기다리다 말았죠. 뭐 안 갔어요. 본회의에 표결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불출석한다는 건 아니고 당 방침에 따라 본회의 표결 후에 난 출석하겠다. 시간은 그때 가봐야 한다. 그러자 검찰이 출석 불응 최경환의 내일 출석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10시에 다시 나와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현 정권의 이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이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 검찰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 저는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참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자비. 이 문제의 답은 정혁진 변호사부터 해주세요. 이거 뭐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는? 안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면 이제 피의자가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진퇴양난이에요. 왜냐하면 그 최경환 전 부총리가 과격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할복자살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선 더더군다나 쓰이지 않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밝혀진 것들이 제가 봤을 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국정원 기조실장이 돈을 줬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기만 그 돈 줄 때 자기 혼자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행이 있었다. 다른 국정원 직원도 있었다. 세 번째는 그 장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총리실에서 줬다.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특활비 입출금 계좌 명세까지도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객관적인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나 증거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택은 저는 이거 나가기 싫겠는데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사실은 최경환 의원께서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좀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혐의가 없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받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병우 보세요. 불러라 나간다. 그러니까요. 들어갔다 또 나와.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적폐 수사 저는 뭐 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난감합니다만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내가 처벌받을 테니 아랫사람들 건드리지 말아라. 저는 이게 보수의 품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피할 것도 없고 사실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저거 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상황이죠 지금 보기에. 그럼 박종희 의원 판단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지금 최경환 의원의 심리 상태가 공황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 정권의 이제 실세에서 검찰 피의자로 이제 전락될 위기가 처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좀 하기 힘든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지금 돈의 성격이 과연 국정원이 기재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로비 자금 비슷하게 준 건지 아니면 이 돈을 받아서 그 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준 돈인지 이 성격에 대해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썼는지.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1억 원 받아서 내가 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돈의 성격이 관행이고 뭐 이런 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착복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 의원처럼 품격 있게 검찰에 빨리 출두를 해서 이 조사를 받는 게 맞다. 이걸 계속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는 최경환 의원이 처음에 출두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엔 출두한다고 했고 오늘 그다음에 출두한다고 예, 했죠. 국회 일정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오락가락하는데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환 의원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나가셨던 분 아니에요? 최경환 의원이? 전 정권의 정말 실세죠. 그러게요. 이 최경환, 서청원 두 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 서청원 전 대표는 곤란할 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방어막 할 때만 좌장을 불렀고 그 어려울 때? 실제적인 실권은 없었고요. 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로서 이제 경제부처 관련한 인사라든가 예산 다 예산이라든가 잡고 이런 있죠. 것들을 어머. 다 이제 좌지우지했다고 보면 되죠. 신뢰가 안 된다. 박종희 전 의원은 진박이셨어요? 저는 이제 5년 동안 왜요? 그 갑자기 선거법 위반으로 질문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5년 동안에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를 할 수 없을 때 예. 복권도 못 됐고 예. 또 그 흔한 뭐 어디 사회이사 이런 자리도 못 했고 예. 그러면 진박 저는 박이니까 진박이죠. 작시니까. 그런데 정말 그 권력 주변에서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찬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박. 찬박. 예. 찬밥 신세였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우리 박종희 전 의원께서 그 지금 최경환 의원의 그 심리 상태가 공황 상태라고 그러는데 예. 이걸 아마 이 가요로 표현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힘드실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앞서도 뭐 정익진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뭐 이 혐의가 드러났을 때만 하더라도 동대구역에서 할복 운운하셨는데 그만큼 당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상당히 초조한 심경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대략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진술하고 있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예. 지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전달할 때 동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제 자수서를 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이게 그 뒤집을 것인가 생각을 할 것이고 오늘 또 매일경제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예. LIG 생명을 KB금융으로 매각할 때 뭐 그와 특혜, 관련된 특혜 특혜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또 그러한 또 특혜설 때문에라도 오늘 아마 나가기가 상당히 주저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맘 나도 모르겠는데 이 내 맘 나도 모르게라는 노래가 MO의 노래한 그 가요인데요. 맨 마지막에 이럴 끝납니다. 나는 짝이른 운항시에 나는 살품에 잠긴다고 그랬는데 짝이른 운항시에 아마 권력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름대로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에 잠긴다고 그랬어요? 슬픔 아니에요? 슬픔에 잠긴다. 설품에 잠긴다. 죄송합니다. 슬픔 옆에 설품. 다 알아들으면 되지. 언어는 맥락이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 발음을 그냥 한번 가지고. 하세요 그냥.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좀 정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형적인 정세 판단의 실수였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현수 기조실장과 그다음에 예. 이병기 그 원장의 자수서가 이미 발표가 된 이후에 그 정치 보복 불공정 편파 수사 그다음에 예. 동대구역 할복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냈거든요. 네네. 이미 완벽한 증거가 그 언론을 탄 이후에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전형적인 그 패턴이 뭡니까? 정치 보복이다, 편파 수사다. 예. 그리고 당이여 나를 지켜달라. 방탄 국회라는 것도 있었고 네. 물타기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정당에서 지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그런데 완전히 당이 돌아서. 그런 상황에서 그 기대를 했다. 그건 잘못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잘못 생각한 게 출당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출당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당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손편지를 보냅니다. 네.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호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측면들이 다 미운 틀이 바뀌었다. 예. 그리고 최경환 의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프레임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현재 적폐 세력이든 적폐 세력이 아니든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인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외치고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말 그대로 정치적 발언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선언했다고. 잦아드는 것 같아요. 정기남 소장. 그 국회의원들이 남다른 그 뭐랄까 좀 동료의식이 있다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정말 국회의원들과의 동료의식이 좀이라도 있다면 국회의원 전체를 욕먹이는 짓은 좀 그만하는 게 좋겠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게
검찰이 오라 그래도 안 가기도 하고 일정도 조율하고 이게 특권으로 비치거든요. 저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해합니다. 할복과 불체포 특권 사이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런 비겁함의 극치를 빨리 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당당하다면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뭐랄까 좀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는 길일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전 패널 다 지금 소환에 응해야 된다는 입장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떻게 때를 잘 골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아프게. 최경환 의원이 들으면 이거 얼마나 서청원 최경환은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지금 검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말풀이를 부탁드리면서 잠깐 이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홍준표 대표,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어요. 글쎄 당내에 이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국회의원들한테 동력위원을 제명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가혹한 결정이지만은 단지 지금 두 분은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우리 당에 품격을 논할 그런 때입니까? 할 일 없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암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내 본질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본질을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다. 참, 말씀드리 벌써 6시 52분인데요. 좀 서둘러가지고 차정 교수님부터. 예, 뭐 저는 뭐 최경환 그리고 서청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친박을 대변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친박의 발버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금 친박계에서 지금 뭐 원내대표 내려오려고 하는데 원내대표 꿈 접어라. 그 이야기를 진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람 소장 해석은요? 비슷합니다. 기선 제압. 이미 서청원 의원 녹취 소동 있었지만 조용하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 검찰 소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 어디 갔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녹취록이 있는 흔적도 사라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가 정치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고요. 큰일 날 것 같이. 그러더니. 이번 12일 뭐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만 원내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친홍 체제가 완전히 구축된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양 박사님. 예, 나의 꾀는 아니지만 나의 꾀는 아니지만 차도 살인 지계를 오랜만에 듣네요. 차도. 예, 차도 살인 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저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이런 절차는 없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저는 이게 호가 호의였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분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생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대 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걸 했을 뿐이지. 방전이 되니까 힘을 못 쓴다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방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서청원이나 최경환 두 분만 저런 상황인가. 그런 생각도 좀 사실 들었습니다. 무시시한 말씀이신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가지고 조롱을 할 때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자연소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사실은 엄청나게 무능한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하기야 다 자연소멸하지. 그러면 뭐. 이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고민해야지 지금 뭐 최경환 선배 이런 분들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자신을 돌아보라는데. 저는 뭐 홍준표, 서청원, 최경환 세 분하고 다 뭐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역시 이제 소멸되는 중이라는데요. 뭐 차도 살인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남의 칼로 살인 지게 뭐 이런 절차를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뭐 사망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본인과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관계,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의 몰락을 즐길 때는 아니다. 그 대표로서 당인으로서 보호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품격을 지키면서 당을 대표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꼭 상처에 소금 뿌려야 되나. 그런 맞습니다. 글쎄요. 지금 권력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돈이라는 것도 이제 버는 거보다 이제 쓰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시는데 돈을 쓰는 걸 보면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보실까요? 돈을 어디다 쓰신 거예요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이 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특활비 국정원 돈이에요 이게. 근데 검찰이 쭉 추적하다 보니까 유의미한 용처가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또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내일 조사에 또 나올지 말지 모르겠어요. 일단 유의미한 용처를 파악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면서 나간 돈은 있는데 쓴 사람은 계속 모른다는 거죠. 말을 안 하니까. 뭐 검찰은 박이 받은 특활비 40억 중 일부 유의미한 용처를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순실은 도피자금 지원받은 거 아니야? 근데 몰라요. 특활비가 뭐예요? 검찰은 왜 모든 사건을 나에게 씌우나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한 번도 안 받았다니까요.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계좌에 돈 들어온 거 봤어요? 남재준, 이병기, 이병원장 저희는 지시하신 대로 분명히 갖다 드렸는데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갔느냐. 내곡동 자택을 매입하는데 28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돈은 분명해요. 박 전 대통령이 예금 10억이 전부였어요. 그럼 18억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비선진료나 비밀 의상실 운영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돈인가 지불이 됐겠죠. 들어보시죠. 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좋은 그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요렇게 해갖고 요런 약을 먹었고 뭐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민망하기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그 국가 일을 하는데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활비 상납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선 국정원 그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여기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와대에 직접 가보셨나요? 이미 증인은 피청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피청구인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까 이병기 원장, 박 의원님, 그 이병기 원장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괜히 정권 권력 가까이 갔었던 것 같아요. 후회를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권력에 멀리 있으면 얼어 죽고 가까이 있으면 타 죽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이 국정원장들의 줄줄이 구속당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까지 건네진 자금이 또 나오는 걸 보면서 이 플리 바게닝의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에?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특수공작비의 용처가 이걸 누가 갖다 주지 않은 거로 하면은 자기가 쓴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남재준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봉근 씨가 귓속말로 요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고 이병기 전 원장은 최경환 부총리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자수서까지 지금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사건 관련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최순실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정태근 의원님, 최순실이 이별했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사실. 저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의미한 용처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내용들은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그럼 아예 얘기를 하지 말죠. 사실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검찰에서 나중에 충분히 수사를 해서 밝혀도 될 문제를 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거나 또는 사전에 여론을 조성해 간다거나 저는 이럴 필요 없고 그렇게 할수록 오해를 받을 거라고 봐요. 법정 가서 해라 차라리. 아니요.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남재준, 이병기 두 전직 원장도 기소될 때에도 이전에는 무슨 뭐 20매덕, 30매덕 얘기하다가 오늘 14억이었습니다. 정확히 공소할 때 나온 내용이 합친 금액이 1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소장에 나오듯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기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무의미한 그 여론 피의 사실 공표를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혁신 변호사 생각은요? 이게 그 말도 어렵게 썼는데요. 검찰이 유의미한 용처다. 그냥 중요한 사실 발견했다라고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의미가 있는 그런 사용처를 갖다가 확인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잘못 들으면 또 꼭 써야 될 의미가 있는데 썼다는 걸로. 근데 지금 아까 그 판넬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특활비가 쓰여졌다라고 추측되는 것이 내곡동 그 집값, 그다음 변호사 비용을 뭐 한 4억 정도 썼다라고 하고 뭐 의상실 비용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한 용처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딱 떡밥을 던졌는데 까보니까 내곡동 비용이었다. 에이 그럼 뭐 그게 뭐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진 거 말고. 제가 봤을 때 이 박근혜 지금 현 그 상황의 핵심은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누구하고 경제적 공동체냐? 최순실과의 경제적 공동체자. 그걸 밝힐 수 있는 뭔가. 이 개념이 성립이 돼야 그 뭐 삼성 그 뇌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엮이죠. 모든 게 다 거기에 그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활비가 최순실과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정도가 나와야 지금 검찰의 이러한 발언이 맞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최순실은 뭐 조사 응할 리가 없네요. 양 박사는 넘어가요? 한 가지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정태근 의원께서 이제 그 검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40억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의 공식 브리핑에서는 한 번도 40억을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40억보다 훨씬 더 클 거다라는 이제 예측들이 공식 브리핑에서 확인을 안 해줌으로써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그 40억을 흘렸다 안 흘렸다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방송에서 40억이라는 돈을 한 번도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반 검찰 진영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떤 뭐 진영으로 그렇게 할 거 없고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지적들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듣고 잘 또 판단을 해 주시겠죠. 정기남 소장 네. 의견 주세요. 그 두 명의 국정원장이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특활비, 국정원장 특활비에서 일부를 뇌물로 제공했다. 뇌물?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발표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특활비가 사실은 뭐 40억 플러스 알파로 그동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 어떤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약 70억 규모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검찰의 발표는 그 종착지가 박근혜라고 하는 것이 다 확인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결과, 그 근거가 이를테면 2003년 2월 달부터 지금 5년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 추적을 처음 실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좌 추적의 결과 그 다음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서 그 누구죠? 그 뭐 최근에 구성된 두 명의 그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진술 이것이 그 결합되면서 상당 부분의 특활비 70억의 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예. 아니, 빨리 수사 마무리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뭐 적폐청산 수사 등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저 정기남 소장 말대로 이제 빨리 그 누구였더라? 그때 3인방인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잊혀졌으면 좋겠어. 제발 좀. 아 정말. 근데 굉장히 뭘 이렇게 어렵게 쓰셨네요 오늘 차 교수는. 예, 저는 뭐 무슨 뜻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짜 말 그대로 벽창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데 네. 검찰이 뭐 특활비 유의미한 용처를 파악했다고 한들 어떻게 입증을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수사도 거부할 건데 조사도 거부할 거고. 완전 무슨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벽창호의 입을 어떻게 열 것이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순실은 why now stupid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최순실은 이때까지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바보야? 왜 이제 와서 내가 가면 특활비 안다고 이야기하겠어? 어떻게 민감한 돈 문제를. 민감한 돈 문제를.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 했던 이때 이카나미 스투피드 그 법에 비교를 한다면 why now stupid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돈 씀씀이도 그렇고 그렇게 사셨는지. 그리고 오늘 뭐 제일 춥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추위야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건 그리고 아픈 건 권력의 상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나가던 분들이었는데 김태효부터 전병헌까지 지금 뭐 전현 뭐 전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사정한파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떤 생각을 할지 여야의 생각을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리해드리죠. 북풍한파보다 더 무서운 정치권의 사정한파. 검찰은 댓글 공작, 청와대와 군의 가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정치관용 위반 혐의로 이 지금 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 오늘 소환을 했고, 김태효 전 기획관은 비서관이기도 했죠. 사실관계에 따라 소명할 것이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또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우현 의원 곧 소환 방침입니다. 본인은 무슨 터무니없는 소설을 쓰고 있는 거냐고 하고 있는데 소설 내용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저기 동건된 건설사 대표는 지금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쇼핑에다가 또 GS 홈쇼핑까지 합쳐져 가지고 한 5억 이 지금 금액이 5억에 달하니까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어제 받았는데 계속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침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 역시 사이버사의 본연의 활동,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은 우선 들어가서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댓글 공작 관련해가지고 보고하신 적은 있으세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공무원 증언 지시 군에 전달하신 혐의 인정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을 미리부터 여기서 토론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들어가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설명하고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GS나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요구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그거는 말씀이신가요? 더더욱이 저와는 그 상관이 없는 일이고 저는 더더욱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문제는. GS 홈쇼핑 관계자 측이랑 만난 다음에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그 검찰에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검찰이 갖고 있는 의문과 그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검찰 조사에 서명 좀 하셨어요? 예, 뭐 상식의 선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오해와 의문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없다고 말씀하셨다. 참, 이거 보는 저희도 괴로워요. 정기남 소장님. 예. 어떨까요? 여야 생각이. 그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이게 이제 그 전병헌 수석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예. 검찰 권력에 뭔가 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적폐 청산, 적폐 수사라고 하는 것이 연내에 좀 매듭을 짓고 예. 또 새로 어떤 통합, 미래 이렇게 나아가야 될 시점에서 과연 검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예. 이른바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부터 고민이 시작될 것 같고요. 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적폐 수사에 대한 피로감 예. 이걸 좀 언론이나 또는 그 여론화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개별로 들어가면 이 불똥만은 내가 그렇죠. 피해야겠다. 그렇겠죠.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활비 관련해서 정보위 국회의원 뭐 5명 연루설 이런 기사가 나면은요. 기본적으로 나는 아니다. 나만 피하면 된다. 뭐 이런 심리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차지원 교수는? 예. 저는 지금 사정안파라는 말씀을 쓰시지 않습니까? 예. 사정안파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여당은 그래서 공수처라는 독립된 아주 중립적인 항구적인 그런 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아마 여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이 검찰이 지금 사냥개 노릇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여기다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맹경까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추워질 수 있다? 잘못하다? 네. 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칼 뺀 김에 아주 끝까지 가자.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전 정권의 적폐를 전부 청산하자는 주의로 갈 거고요. 예.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일각의 여삼추 같은 그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모든 이 적폐 청산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보복 사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여당 중진 의원이 과거 MB 정권 때 이 사정에 대해서 이게 레임덕의 신호탄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했던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이 글을 쓴 걸 봤거든요. 예. 입장이 뒤섞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역사의 이 교훈을 서로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러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님 쓰셨네요. 예. 저는 결국은 여권은 사실은 MB까지 가자가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오늘 이제 김태효 비서관을 불러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제가 부시장으로 같이 일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난처하거나 위법적이거나 또는 성패를 알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명료하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예를 들면 그런 사안에서는 당신 알아서 해. 그래서 잘 되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잘 안 되면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알아서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세훈 원장 입에서도 지금 소환할 거리가 쉽게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김관진 장관 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게요.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말 그대로 검을 갖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여당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말인데 야생만이 아니면 길들여진 말이냐. 과연 이 검찰이라고 하는 말을 현 정권이 길들일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지금 검찰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양날의 칼이냐면 지금 그 검찰이 휘두른 칼에 의해 가지고 누가 다쳤냐면은
잘 나가던 검사들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풍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거 아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당도. 쉽지 않네요. 7시 15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말이죠. 보시면은 정말 처처해서 전쟁 중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이번 전쟁터는 약국과 편의점입니다. 자, 상비약 품목 확대 회의에 약사회 간부가 이제 갔는데 자해소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미뤄졌죠, 회의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소동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여쭤보면서 현재는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이런 건 그냥 편의점에서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산제, 아우 속 쓰여 밤에 이러면 제산제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설사가 나요? 지사제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확대합시다. 그리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약사회 임원이 품목 추가 강행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는 연기가 됐고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품목을 늘리긴 늘려야 하는데 지금 고민 중이고 약사회는 뭐 강력 반대죠. 약물 부작용, 오남용 사례가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쓰신 대로 정태근 의원부터 좀 말씀을 주시죠. 예.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청산돼야 될 적폐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를 보건 서비스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예. 뭐 지사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업권을 뺏기니까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식약청에서 보고된 그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사고 보고 건수가요. 한 22만 8천 건 되거든요. 예. 그 중에 이 그 일반 편의점 판매 슈퍼에서 상비약 거기 0.1%니 230개뿐이 안 나와 됩니다.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의료인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의사든 약사든 한의사든 우리는 아픈 국민들을 위해서 예. 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예. 너무 업권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정희 전 의원께서는 이 의약 부외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치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슈퍼에서도 아무 문제 없는 네.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국민 공론제로 우리 원자력 발전소 결정할 때 그 국민 공론제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해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해 결정에 하는 것은 맞지 이해 않습니다. 당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국민 공론제 하나만 아닐까요? 국민들이 다 이거. 그러니까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말씀이시죠. 우리 정태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적폐청산도 될 거고 네. 아주 아니, 근데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적폐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또 그 저 이익 단체 또 이익도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차전 예. 교수님. 저는 뭐 이 그 일반 의약품을 그 편의점에서 팔고 난 뒤에 저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편리함을 많이 느꼈던 당사자거든요. 뭐 급할 때 이 가까운 이 슈퍼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그 약을 살 수 있으니까 참 좋았는데 안전상비약 중에 43%가요. 예.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 그렇죠. 판매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필요한 약이 약국이 문을 닫아서 살 수 없어서 상당히 답답해하는데 그런 품목을 그러니까 지금 이 오남용을 나름대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의약품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약사의 임원이 그 공개적인 논의 색상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것은 말 그대로 약사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자해의 그런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정기남 아직 그 진료는 의사에게 저 내려놓으세요. 판넬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건 뭐 조금 저 문제 내려놓을게요. 소지가 있어서 네네. 말씀으로만 듣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나는 자해소동을 하는 약사회 측의 그 약사분이신 것 같은데 예. 정말 좀 뭐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까지 국민적 동의를 구하려면 또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뭐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저는 자해소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경제 규제, 안전 규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엊그제 낚싯배 뭐 충돌 사고로 이제 많은 우리 사상자가 났습니다만 이를테면 안전 규제 같은 경우는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규제는 가급적 풀어줘야 되죠. 예를 들면 이익단체 이게 너무 휩쓸려 가지고 정부가 또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박근혜 정권 때 한 거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발뺌할 문제는 아니다. 적극적으로 좀 국민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기 정혁신 변호사님은 네네. 이게 뭐냐면요. 한참 뭘 그 들여다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법전을 갖다가 법전을 거기 갖다 놓고 법전 같아요, 여기가 지금. 그 약사법에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의약품을 갖다가 조제하는 것은 반드시 약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다음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약사만 할 수 있는데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제가 써드린 것처럼 안전상비의약품, 이것은 꼭 필요한, 급하게 필요한 그런 의약품은 약사가 아닌 경우에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팔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사법에 복지부 장관이 20개 품목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뭐 감기 걸리거나 그랬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같은 때는 특히 약국이 문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편의점 가가지고 약을 사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규정들이 있는데 저 규정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게끔 자해하는 소동은 마땅치가 않은 거죠. 일단 다 알겠는데요. 확실히 패널 중에는 약사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참고해서 전부 다 보니까 급하게 산다고 하는 얘기면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말씀하셔서 그리고 하나 끝으로 홍준표 대표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산업화도 정말 무섭게 일궈낸 나라로 좀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도 참말로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대선 중이신 것 같아요. 당대표로 다 복귀를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세 분이 대선 패장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관건일까요?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끝으로 여러분께 짚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면서 보수 대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걸겠다. 문재인 정부 7개월 동안 난폭, 보복 운전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 문정부에 열심히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친박 청사는 과연 어떻게 될지. 유기준 의원은 홍준표 오늘 생일이시죠? 생일 축하하지만 개파 운운은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원내대표 출마 중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튼튼한 제3지대 다당제 확실히 구축하겠다. 통합론의 내용을 겪고 있죠. 최측근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통합 드라이브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의 100일 성공적이지 못하다. 적폐청산에 동참해야 한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문재인 정부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 문정부에 대해서. 중도보수 대통합 로드맵을 내놓고 있는데 추가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유승민 삭풍한설의 당을 잘 간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저는 보수 혁신도 보수 대통합도 신보수 재건도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보수 야당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보수의 새로운 터전을 세우고 보수 우파의 건강한 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그 지지율 변동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하나의 이벤트만으로 그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은 저는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물이 10도에서 99.9도까지 끓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99.9도가 되더라도 끓지 않습니다. 10도 때나 99.9도 때나 똑같습니다. 바깥에서 보기는. 그런데 그게 계기가 있을 때 0.1도 차이로 이제 끓게 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강하게 일관되게 반대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분명히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양무석 박사부터 해석을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일단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분들의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 노선이 뭔지, 정책 노선이 뭔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 3당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못 합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그 3대 혁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을 이야기했는데 뭐 인적 혁신, 조직 혁신은 마무리가 됐다고 12월 달에 신보수주의를 그 표방하는 정책 혁신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유승민 의원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홍준표 대표의 차별이 뭔가 박근혜 있냐 없냐의 차별 외에 유승민 의원은 또 무슨 차별을 보여줬으며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극중주의 이후에 갑자기 공화주의를 들고 나오거나 그래서 새정치 극중주의 공화주의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변절주의인지 아니면 정치공학주의인지 좀 알게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저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는 저는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진 사람으로서 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저 세 분이 한 정당을 이끌어 가시는 대표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한 정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내 리더십의 문제는 뭔가?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천착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도 떨어진 분들이에요. 그거 뭐 혼자 그렇게 떨어졌다고 좀 큰 걸 떨어져서 그렇지. 저는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 행보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뵈면은 추석 때 뭐 교통 안내원, 뭐 교통통신원 역할도 하고 뭐 칼국수도 드시고 또 뭐 시도 읊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과 좀 친숙하려는 어떤 홍보전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도 그렇고 나머지 세 대표도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너무 빨리 치르지 않았습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선거를 경선하고 선거 치르고 해야 되는데 한 6개월 만에 치러버리니까 아직까지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후보인지 이게 뭐 구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자꾸 원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10초씩만. 저희 세 분 다 답답하실 것 같고요. 저 세 분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예, 세 사람의 현실과 이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야권의 본색이라는 그 이상의 문제는 현실을 막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중도라는 게 가치를 지향하는데 호남이 지금 걸림돌이고. 그렇네요. 그리고 유승민 지금 대표는 자강인데 문제는 당의 지금 비교섭 단체라는 거예요. 예,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 정기남 소장. 전 강론보다는 총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 패배자의 위치로 빨리 돌아가시라는 것. 세 번째는 재수하면 우리나라 대선 역사를 보면 다 재수해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이회창 총재라고 하는 실패 사례가 있다는 것을 꼭 반면 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6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